안녕하세요. 어려서부터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는 엄마와 살아갔어요. 능력도 없는데 일만 벌이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엄마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꼭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또다시 빚을 지고 일을 벌였다는 소식에 엄마는 쓰러졌고, 저 역시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벌이고 수습은 안 하실 거예요? 엄마 저렇게 쓰러지고 아버진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근데 어쩌니?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걸. 네가 좀 이해해라. 정희야, 돈 좀 어떻게 융통 좀 안 될까? 이 돈 못 갚으면 이 집이고 다 날리는 거야. 그럼 엄마랑 나, 그리고 너 어떻게 되겠니?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놈의 돈. 절 돈 때문에 낳은 것도 아니고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사고 치는 아버지 대단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저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였어요. 정말 힘든 과거였고, 그렇게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도착했을 때 웬 낯익은 음성과 함께 신이 나서 만취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상을 하고 계신 아버지였는데 갑작스레 저리 신나는 음성이 들리니 무슨 일인지 의아했던 거예요. 정희야, 이제 오냐? 아니, 넌 왜 한서방 소개도 안 하고 그랬어?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데 이런 사익감을 두고 그동안 회사만 다닌 거냐? 지금 보니까 너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 같던데. 한서방, 내가 이 만남 허락하지.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신다면 제가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제가 더 잘하고 우리 정희씨 공주처럼 떠받들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강덕 씨가 저희 집을 어떻게... 그리고 사익감이라니. 아빠, 회사 동료일 뿐이에요. 동료가 연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는 거지. 너 이런 남자 흔치 않다. 같은 남자가 봐도 아주 진국이구만. 아버님이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정희씨 책임지고 데려갈 테니까 아버님이 저만 믿어주세요. 사이가 마음에 드네. 내가 아주 우리 딸 덕분에 좋은 아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 정희야,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다. 사실 입사 때부터 저를 쫓아다녔던 회사 동료가 있었지만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늘 거절을 해왔던 터였어요. 그러나 저희 집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어떻게 알고 회사 동료는 금전적으로 아버지를 도와준과 동시에 저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를 의지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여자를 밝히는 남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의 말들은 많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내 인생 이제 걱정 없고 행복한 일만 남았나 했지만 어느 부부가 그러하듯 결혼하면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었거든요. 너네 아빠 허구한 날 사고치고 양심이 있냐? 여하튼 딸내미 등골 빼먹는 거 여전해요. 어떻게 나이를 그렇게 잡수냐? 당신 말 다 했어? 결혼 전에 뭐 책임지겠다고 본인 아버지라고 여긴다며. 그런데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내 말이 틀려? 니네 식구들 진절머리나 양심도 없어가지고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 많아요. 내가 노는 사람이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칠순 때 들리라고 전화까지 와? 너네 애비한테 전해라. 못 간다고. 바쁘다고 해. 애비? 진짜 말 막하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하지도 않았어. 어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니? 저희 아빠에게 잘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던 남편이지만 저와 결혼한 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친정 부모님을 멸시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나도 내 부모님께 원망을 했던 적도 많았으나 막상 남편이 그런 마음을 먹으니 속상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나 원래 이런 놈인 거 몰랐냐? 돈에 환장해서 보이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 나도 이런 집구석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지. 아니 돈이 없다 없다 하니까 이렇게 없는 집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어떻게 보면 나도 사기 결혼 당한 거지. 반반은 네 얼굴만 믿고 결혼 밀어붙였다가 돈이나 뜯기고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뻔히 힘든 사정인 거 다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 걸 가지고 그러는 당신 진짜 치졸하다. 너네 아빠 특히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해. 진짜 지겨우니까. 내가 무슨 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구한 날 귀찮게 해. 남편은 결혼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결혼 전 저희 집에 금전적 도움을 한 번 준 것을 가지고 결혼하고 나서까지 생색을 내는 남편이었고 아빠와 엄마가 사이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하면 만나기도 극구 거부했답니다. 돈 없는 장인 장모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였어요. 너무 힘든 시절이었고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한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금전적 도움을 준 것을 핑계 삼아 늘 저를 막대하고 막말을 하였어요. 나 이번 주에 출장 가니까 짐 좀 싸놓고 돌아오는 날에 10첩 반상 차려놔라. 국은 따로인 거 알지? 넌 이런 거라도 해야 돼. 내가 무슨 당신 시종이야?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나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십첩반상을 차리라는 거야? 꼴랑 200 받고 다니면서 뭘 유세야? 너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널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서 그래?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냐고. 다 꼬우면 네 아빠 돈 갚고 헤어지던가. 너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잖아. 진짜 할 말이 없다. 제일 아픈 데를 건드리네. 그리고 그래. 당신도 나한테 애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돈 어떻게든 해결할게. 툭 하면 친정 식구에게 도움을 준 것을 빌미삼아 저에게 압박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정빚을 갚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신용대출도 받고 이것저것 적금 모은 것을 끌어모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다시 결혼 전 저에게 죽자 사자 매달리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고 저 역시 알 수 없었어요. 돈 갚으라고 해서 갚았고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 싫어서 그러는데 왜 그래? 이혼해. 여기 돈 있잖아. 더 이상 생색 내지 마. 내가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우리 사이에 애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더 잘할게. 용서해줘. 결혼 전에 당신이 나 애 태우고 마음고생 시켰잖아. 그래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진짜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주라.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다른 사람인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그냥 나 좀 놔줘.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사실 저 역시 고마운 점이 있었던 남편이었던지라 쉽사리 내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신 돈은 다 갚았어요. 굳이 이렇게 신세지고 싶지 않았고, 잘 지내려면 서로 동등한 관계여야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다시 잘 지내보자 싶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됐고, 한동안은 사이좋게 잘 지내는 시기가 계속되었답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다 싶은 찰나,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가 갑작스레 쓰러지고 말았고 돌아가셨어요. 당신 지금 출장 적고 뭐다? 그래도 내가 상주인데 남편이 있어야지. 엄마 돌아가셨어. 빨리 오면 몇 시 정도야? 아, 비행기 표가 없는데 어쩌냐? 내가 가봐야 하는데 당신 혼자 괜찮겠어? 일단 어떻게든 표 구해볼게. 당신이 꼭 옆에 있어줘야 해. 나도 그렇고 아빠도 지금 완전 멘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와줘. 근데 비행기 표가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발이 묶였잖아. 어쩜 좋아? 일단 내가 최대한적으로 알아볼게. 너무 걱정 마. 출장 간 남편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장례식 날 갑작스레 비행기표가 없다고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전 그렇게 쓸쓸히 아버지와 엄마를 보내드렸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엄마를 고생시킨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던지 엄청 울면서 후회를 하셨고, 남은 인생 엄마를 기리고 추억하며 살 거라고 다짐하셨어요. 저 역시 혼자 남은 아버지에게 잘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없는 게 아쉬운 장례식이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편히 잘 가셨을 거라고 생각한 뒤 마음을 굳게 먹기도 하였죠. 어떻게 허망하게 가버리시냐? 미안해. 내가 꼭 와서 정신없는 당신이랑 아버님 챙겼어야 했는데 바빠서 그만. 괜찮아. 일 때문이었잖아. 비행기표도 없었고. 그래도 엄마 잘 보내드렸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지 뭐. 아버님은 내가 이제 내 아버지처럼 모실 거니까 걱정 마. 혼자 남아 계시면 더 잘해드려야 외로워하지 않으시지. 처음에 저에게 막말을 했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이혼 얘기를 겪고 나니 완전 결혼 전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저 역시 남편에게 감동하는 순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혼자 계실 아버지가 걱정된 남편은 귀엽고 본인이 모시겠다며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하고 싶다며 아버지의 집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저에게 돈 얘기를 했던 적이 없던 남편이었고, 그때 제가 저희를 도와준 돈을 갚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집을 판매해서 본인에게 투자만 한다면 정말 아버지를 극진히 모실 거라고 다짐을 하더군요.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 진짜 괜찮아. 대신 아버님 집 팔아서 나 독립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연차도 꽤 찼고. 아버지 노후시잖아. 솔직히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집은 가지고 계셔야지. 노후인데. 내가 모신다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한 지 오래야. 결혼하고 나서 사실 너한테 매달렸던 걸 보상받고자 삐뚤게 나갔지만 내 성품 모르겠어? 나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모실 거야. 그리고 수익 나면 바로 아버지 집부터 해드릴게. 그러니까 내 말 믿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내보자. 아버지도 나 엄청 좋아하시잖아. 남편의 이야기에 아빠는 당장이라도 집을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1년의 사건들로 인해 조금 신뢰가 깨진 터라 마냥 남편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몇 번의 고심 끝에 아버지는 저를 설득하였고
저 역시 옆에서 아버지를 보살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집을 판 돈을 해주기로 하였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로 모실게요. 정희 아버지면 사실 제 아버지나 다름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사는 게 바빠서 아버지께 좀 소홀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고 이제 아들로서 어떻게 할 건지 잘 지켜봐 주세요. 여보도 늘 지켜봐 주고. 아, 그럼. 내가 우리 한서방 말은 다 믿지.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준 게 한서방이잖아. 내가 그 공을 어찌 잊나? 고마워. 늙은 나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버지처럼 챙겨주려고 하는 그 고마운 마음 눈물이 다 나네. 아빠는 남편에게 참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그래도 오랜만에 곁에서 아빠를 모시게 되니 마음은 좋았답니다. 아빠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되어 있었고, 언제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랑만 사는 것이 아니니 아빠의 이런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출장도 많이 다니고 늘 바쁜 시기를 보내기 바빴어요. 오히려 저와 딸아이 그리고 아빠 이렇게 세 식구 함께하는 일들이 더욱 많은 때였죠. 한서방 사업이 그래도 꽤 잘 되나 보다. 그래, 젊었을 땐 바빠야 장땡이지.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참 안 된 게 많아서 너희 엄마랑 너한테 미안한 게 투성이야. 그래도 한서방이라도 잘 되니 내가 너 볼 면목이 있다. 네가 잘 사는 것 같아서. 됐어요. 그런 말을 뭐하러. 어렸을 땐 너무 싫었는데 아빠도 진짜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옆에 있어 줬겠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화만 내고 원망만 하고 죄송하죠 뭐. 아빠랑 같이 있게 되니 예전에 못했던 말들도 서슴없이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니 아빠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중 바쁜 남편이 퇴근을 하고 친구랑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동창 모임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어요. 전 동창 모임의 부부 동반이니 당연히 그 날짜 그대로 나가면 되겠다 싶었고 워낙 바쁜 사람이니 저에게 말하려는 걸 까먹었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모임 날이 되었고 친정아빠 밥을 차려준 뒤 전화가 안 되는 남편을 뒤로하고 부부 동창 모임에 내가 먼저 도착하니 동창들이 사색이 된 채 날 바라보았어요. 아니, 재수씨가 여길 어떻게? 광덕이 오늘 재혼식 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축하 자리 마련한 건데. 네? 재혼식이요? 아니, 누가 재혼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강덕 씨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때 남편은 위풍당당 딴 년을 안고 들어왔고 그 모습에 전 모든 것을 속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내 사활을 건 복수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제가 남편과 그 여자를 노려보자 남편은 당황을 한 듯 웬일이냐고 뻔뻔하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지금 나 미행하는 거야? 일단 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여기 동창분들이 다 자기가 오늘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줄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 아니,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이혼한 거 아니었어? 딱 보니 전 와이프 같은데. 이보세요. 질척이려면 적당히 질척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우리 재혼하고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인사 나누는 자리에 당신이 낄 급이나 돼? 뭐라고? 이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우리가 이혼한 게 맞아? 확실해?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뭐가 말이 안 나와? 이혼했으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야지. 이게 뭔 난리야? 이런데 와도 나 당신한테 안 넘어간다고. 정리하고 가게로 다시 들어와. 나 진짜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아줌마, 진절머리 나게 달라붙지 마세요. 상간녀는 그렇게 저에게 톡 쏘듯이 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 너무 화가 나고 복수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데 남편은 당황하며 일단 저를 대피시키더라고요. 저 역시 이 상황에 침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데 사실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외도녀가 필요하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재혼식까지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부부 행세를 한 거지 법적으론 저와 부부인이 괜찮지 않냐는 소리를 했어요. 진짜 너랑 헤어질 생각이었다면 내가 이혼부터 하자고 했겠지. 우리 사업에 진짜 큰 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내가 오죽하면 이런 행동까지 하겠어? 다 이게 우리 딸이랑 당신 먹여 살리려고 하는 짓이란 말이야. 한 번만 참아줘라. 지금 저 여자도 납득시켜야 돼. 저 여자는 내가 이혼남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 저 여자도 속이고 있다는 거야? 아, 당신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이게 다 뭔 짓거리냐고. 우릴 어떻게 보길래. 나만 믿고 기다려줘. 진짜 다 왔다니까. 저 여자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거물급이야. 나 믿지? 내가 머리 하나 타고났잖아. 그래서 재혼식까지 했니? 저 여자 속이려고? 나 진짜 황당해서. 지금 내가 너무 당황해서 침착한 거야. 알아? 알지. 내가 면목 없지. 나중에 얘기할게. 나만 믿고 기다려. 진짜 당신 말대로 다 할 거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줘. 남편은 일단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억만장자가 돼서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왕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치를 떨게 되었고 일단 남편이 하자는 대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어차피 제가 혼자선 뭘 할 수 없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전 남편에게 일단 친정 아버지와 딸아이 이렇게 셋이 살 집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그 여자를 속인다는데 제가 빠져줘야 할 것 같았고 남편은 돈에 눈이 멀어 당장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집을 그냥 네 명의로 하면 되겠다. 사실 저 여자는 내가 개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거든. 근데 저 여자 참 불쌍하다. 나야 자기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그냥 참지만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돈 많은 죄지. 그러니까 당신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알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돈방 속에 앉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그 여자와 절 기만하며 사업의 원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복수를 하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거래처에서 물량을 전부 확보한 뒤 사업을 시작해 나갔답니다. 하지만 거래처 물량을 가져옴에 따라 돈을 입금해 줘야 했는데 내연녀가 연락이 되지가 않았고
남편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고, 전 그 모습을 보니 진짜 통쾌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실 오늘이 거래처 입금날이라 회사에 따라 나와 봤거든요. 이 꼴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남편이 당황하는 얼굴을 생중계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 왜 연락이 안 되지? 잔금 치러야 하는 날짜인데, 미치겠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알려줘? 저기요, 여기 들어와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아주 걱정이 되는 나머지 엄청 떨고 있는데 어쩌실래요? 자기 지금 웃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얼마나 심각한데. 이 여자가 돈 보내주기로 한 날이라고. 우리 사업 투자.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 꼬신 거지. 달리 꼬셨겠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진정해. 저기요, 빨리 들어와 보세요. 지금 이 얼굴 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제 말이 끝나고 남편의 회사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상간녀였고, 뒤어 들어오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사실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복수할까 싶은 마음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 소송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너무 가벼운 형벌 같았고, 돈을 벌벌 떠는 사람이니 상간녀에게 이 모든 걸 폭로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상간녀는 끝끝내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집을 팔아 남편에게 건넨 내용 증명과 모든 걸 보여주니 그제야 믿었어요. 어떻게 이 인간이 날 속여? 깨끗이 이혼했다더니 법적으로도 부부였고 장인한테 집까지 받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등을 치려 해? 저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계획에 동참할게요. 전 그냥 남편의 계획대로 기다리는 코스프레를 할 테니 그쪽은 남편 사업을 지지해 주는 척을 하세요. 여태껏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남편이 모든 일을 다 벌렸을 때 그때 헤어짐을 통보하시면서 남편에게 혼인 빙자로 소송을 거시던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그쪽도 피해자인 거 알지만 저 역시 정말 자식을 낳고 산 사람으로서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미쳐버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우리 한 남자 조지는 거 잘 한번 해봐요. 제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잘못 걸린 거죠 뭐. 그래놓고 나랑 새 출발하는 척 하다니. 내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날 물러봐? 어제까지도 사랑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고 남편은 승승장구가 될 줄 알았으나 모든 것의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에겐 이혼소송, 상간녀에겐 혼인빙자 사기 소송을 당했답니다. 당연히 상간녀는 저와 이혼한 줄 알고 모든 걸 시작했기에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 순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은 법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전 이혼 소송과 함께 아빠의 집을 팔아준 투자금 회수 신청을 하였어요. 우리 아빠가 준 돈 설마 회수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혹시 몰라 우리 계약서 썼었잖아. 기억나나 몰라? 그냥 그건 우회적으로 쓴 거잖아.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알아봤는데 투자금 명목이면 절대 회수 못한다고 하던데? 그건 네가 제대로 안 알아봤나 보지. 이 바보 멍청아. 하긴 그 머리로 사기를 치려고 했으니 이 꼴이 났지. 안 그래? 아빠는 그냥 준다고 했던 돈이지만 혹시 몰라 변호사를 대동해 계약서를 작성한 게
큰 이득을 보게 되었거든요. 변호사가 작성해준 계약서에는 대여금 성질의 돈으로 적혀 있었어요. 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투자금보다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아버지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였고, 사람 앞일 혹시 몰라 그렇게 설정해둔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천만 다행이다. 저런 버러지 같은 것에게 돈 다 뜯기나 했는데 그 사람 말 듣길 잘했어 진짜. 내 이놈, 이젠 큰일이야. 와, 무슨 이런 조항이. 아버님이 저 그냥 주기로 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 지키시죠. 남자가 째째하게. 째째? 너란 인간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남자가 구질구질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 너 같은 놈 용서 안 해. 애 볼 생각도 마. 어차피 애한테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애 얼굴도 안 보는 인간이니 타격도 없겠지만 넌 이제 끝이야. 남편의 100% 잘못이지만 법정 판결은 참 오래 걸렸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혼인 빙자까지 겹쳐서 이리저리 불려다니기 바빴거든요. 그렇게 장장 3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전 이혼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그리고 투자금 회수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줘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거의 파산까지 가게 되었죠. 상간녀는 정말 독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혼인빙자로 위자료를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선물로 준 명품이며 돈까지 싹 다 받을 수 있게 소송을 걸었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던 거였고, 상간녀가 워낙 재산이 빵빵했던 여자였기에 뒤에 있던 변호인들도 엄청난 변호인들을 썼더라고요.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농락한 죄를 정말 달게 받게 되었답니다. 한 남자 인생 이렇게 망치니 좋냐?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너랑 네 애비 그리고 딸년 먹여 살린다고. 왜 내 말을 못 믿어? 남 등쳐먹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넌 나까지 기만한 거야. 아, 너 알아보니까 우리 엄마 장례식 때 그 여자랑 여행도 간 거라며? 그 여자가 다 말해주대? 내가 그 여자랑 짜고 칠지 몰랐다는 네 지능이 레전드야. 네 어미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가서 고생을 하냐? 일이 이렇게 됐으니 말하는데 나도 지겨웠어. 왜 이래? 미쳤네. 부모 없이 자란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구나. 그래도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해준 거 없다고 고생? 애초에 배운 게 없는 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부모 유산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 집 도와주면서 내 환심 사고 결혼한 내가 미쳤지. 그래도 진짜 너 때문에 인생 공부 많이 했다. 그리고 내 딸을 얻을 수 있었으니 후회는 안 할게. 이것도 공부니까. 나도 널 만난 게 진짜 최악이다. 기껏 먹여 살려주려고 노력했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 어디 얼마나 후회하는지 보자고.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길바닥에서 남편의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 놓았고, 오히려 길 가는 사람이 저를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좀 뽑고 나니 마음의 진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다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애 아빠지만 내가 어떻게 남자 보는 눈이 이것밖에 없었나 싶은 게 후회가 되면서 슬픔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죠. 야, 나한테 머리털 뽑힌 거 고소해. 쓰레기 같은 인간. 너란 인간 믿고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우리 친정아빠도 불쌍해.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질타받을 일이야? 하, 아니 나만 믿고 기다리라니까. 재혼도 다 가짜였다고. 그 여잔 뭔 죄니? 너 같은 인간이 내 통수 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 너란 인간에게 진심은 없잖아. 이제 넌 망했어. 남편은 저에게 머리털이 뽑히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독침을 맞은 듯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렇게 남편의 인생을 주저앉히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쳤답니다.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인지 그래도 저에게 따로 가해에 따른 고소를 하지 않았고 그 길로 자취를 감췄어요. 다달이 어떻게 돈을 버는진 몰라도 그래도 양육비는 지속적으로 보내는 줬답니다. 자기가 부모 없이 커서 그런지 딸에게만큼은 그래도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이혼녀가 되었지만 전 아이를 챙겼어야 했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챙겨야 하는 가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얻은 건 남편에게 집 하나를 받았더라고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래도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놓은 까닭에 안식처가 있다는 기품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빠는 남편에게 회수한 투자금으로 저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그 돈을 전부 주었답니다. 끝내 받지 않으려고 했던 돈이지만 아빠는 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빠에게 받아보는 돈이었고 엄마 생각에 눈물이 광광 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신세진 게 한두 푼도 아니었고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 돈 된 것만 생각하면 미안해. 이 돈 받아주라. 그냥 아빠가 너한테 해주지 못했던 목돈이라고 생각해. 이 돈으로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혼자 잤니? 아니야, 괜찮아요, 진짜.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아빠 노후 자금에 보태. 난 진짜 괜찮아. 다달이 양육비에 위자료도 있잖아. 그건 네 딸 키우는 돈이고 이건 아빠가 딸한테 주는 돈이다. 내가 네 엄마 볼 면목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젊었을 때 너 고생, 너네 엄마 고생. 이제라도 조금의 보탬이 된다면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이걸로 뭐라도 시작해. 하지만 아빠는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전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 8년이 지난 지금 정말 시기 좋게도 건물 2채에 아파트 1채를 가질 수 있었답니다. 남의 인생 참 알 수 없죠? 저 역시 인생은 알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버진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딸아이도 아빠의 부재가 있지만 잘 커주고 있어요. 지금은 참 친구 같은 딸이 되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 경험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또 다른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얘기를 더듬어서 쓰다 보니 참 기구했던 제 삶이네요. 그래도 초년복보다 중년복이 좋을 예정이니 괜찮은 인생이겠죠? 저에게 닥쳐온 이 시련이 결코 헛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앞서 나아감에 따라 더욱더 현명해지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이 있으시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답니다. 인생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조금만 버티시길 바랄게요. 날 좋은 봄날, 과거를 회상하며 쓴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시부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건강의 악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지셨던 시부가 기력이 약해지셔서 한마디 말조차 하기 힘드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언제나 저희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매정하게도 시부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겠지만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시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그동안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에게 아들을 중퇴시켰다고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를 갑자기 중퇴시키면 어쩌자는 건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그걸 왜 내가 당신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문제야. 나중에는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올라올 놈이라니까. 초장부터 싹을 잘라놔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히겠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던데. 머리 좀 커졌다고 벌써부터 애비한테 대들어야 되겠어? 제가 뭔데 우리 회사들을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놈이 앞으로도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중퇴시킨 거 취소하지 마. 만약 당신도 내 결정을 거절한다면 그땐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알겠어? 저놈은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게 딱이야. 그리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워낙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걱정돼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 쓸 거 없다며 화부터 내는 성격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 교장을 만나 바로 중퇴 처리를 해서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전교 1등 하던 제 아들이 갑자기 중퇴를 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으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겠죠. 일단 중퇴 처리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담임에게 취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남편과 교장과의 단둘이 진행된 사항이라 담임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며 직접 학교로 찾아와 교장과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 교장을 만나려 했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까봐 교장에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장은 저를 전혀 만나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방이 조용하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한 돌발 행동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의 결정에 대해 토단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오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겠어? 그래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가 지금 그이 때문에 중태를 당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셔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시는 건가요? 제발 그 사람 설득 좀 시켜주세요. 나는 싫다. 내 손까지 넘어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손자가 많던 적던 아들 말 안 들었다가 집안 난리 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아니면 검정고시 보던가. 찾아보면 방법은 많이 있잖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네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서 여태까지 끼고 살았는 줄 아니? 시모는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혹시라도 시모가 도와주셨다가 남편이 분노를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아예 귀를 닫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시부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가족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몇 년간 해외로 이주한 회사를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시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있었던 서러웠던 상황들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전화를 하시자마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제가 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나가자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보고 시댁으로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대로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시부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전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며느리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걸 거절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분명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오면 보자마자 당신 잘못부터 인정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풍족할 정도로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당신은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해외로 떠나시기 전 제 아들한테도 정말 잘 대해주셨었는데 몇 년간 해외로 가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저에게 조금도 행복감을 주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더 붉히시기 전에 서둘러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안 좋은 분위기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밀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와 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시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셨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남편으로 인해 중태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다시 바로잡길 원하셨죠. 너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선민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될 나이라 뒤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선민이를 학교에서 중퇴하게 만들어? 그것도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강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었더니만 네가 뭔데 회사를 이어가네 마네 하면서 내 손자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회사에 온전히 몸 담그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탔으면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직접 집안 망신을 다 시키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할 때 제자리로 돌려놓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땐 말 안 해도 잘 알지? 10원 하나 물려줄 마음 없으니 생각 잘해야 될 거다. 너 말고도 회사 운영해줄 사람 회사에 넘쳐난다. 내 손자의 눈물을 보이게 만든 건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절대 없으니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나와 인연 끊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아버지가 지금 해외에서 장시간 계시다가 갑자기 국내로 넘어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놈이 나를 받고 내 머리 위를 군림하려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려는 게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남편과 시부는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을 중퇴시켰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게 될 일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아들의 중퇴 문제를 철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지만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모와 더욱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학교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고 제 눈앞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오래간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섰는데 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길래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양쪽 손에는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아빠라는 말을 조금 더 어색함 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가 어떤 여자와 애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네요. 그걸 본 아들은 무턱대고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본 애들과 어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뒤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보다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전에 당신 손을 잡고 가던 저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두 귀로 들었으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내가 애들 아빠고 이 사람은 내 마누라다. 당신 지금 나 몰래 뒤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소홀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 여자애들, 선민이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생활하니까 기분 좋았니? 저 여자애들이 온갖 애교 부리면서 아빠라고 하니 무뚝뚝한 내 아들이 꼴보기 싫었겠지. 당신은 정말 까도 사람 놀래키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분명 찾아올 거다.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지금 당신 때문에 떨고 있잖아.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결정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제 나랑 그만하자. 솔직히 나도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동안 쉽지 않았거든. 우리 딸들한테 떳떳하지도 않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지원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당신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쥐어주는 돈 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동안 많이 해 드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좀 떳떳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솔직히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질질 끌고 가며 살아요? 그냥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바로 위자료 받고 각자 살 길 갈 것 같네요. 첩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한 번만 더 선 넘는 행동하면 머리들 전부 다 뽑아 버릴 줄 알아. 이 문제는 당신이랑 단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시부모님 댁으로 당장 튀어와.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오래 있어봤자 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고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와 아들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자 많이 당황하신 듯 급하게 집으로 들여보내줬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좀 전에 두 눈으로 목격한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시모는 시부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남편이 저질러 버려서 많이 놀라셨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저에게 엄청난 배신을 안겨준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괴로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심각한 일을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일을 버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뭘 원하길래 무작정 벌려만 놓는 거냐고. 저번에 선민이 중퇴 문제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을 얼마나 펴르고 있는지 아니? 네가 눈치도 없고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다. 내조도 잘하고 여우 같은 짓 좀 해야 남자들이 우리에서 튕겨나가지 않는 건데 너는 기도 너무 세고 집안의 가장을 떠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내 아들이 온전히 집에 머무르겠냐고.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를 얼마나 잘 아신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이는 저에게 항상 부족한 점들만 얘기하며 가정부 취급만 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만 하는 그런 인간한테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가 죽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 두 눈으로 그이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고 눈 감을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것 봐라. 너 아주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내가 이래서 너희 결혼 반대했던 거야. 이참에 잘 됐네.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내쳐야 되겠다. 나는 내 아들 편이니 그런 줄 알거라. 그렇게 하시던지요.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모는 제가 더욱더 강하게 나오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어퍼치나 매치나 좋아질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애쓸 필요 없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데 시부가 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봐선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던지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아들은 시부와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뒤 무언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아들은 자기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혼 의사가 있다면 그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저와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시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간이 지나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분명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은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시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까지 끝마치게 되었네요. 저 또한 아들의 앞날이 밝아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날까지 숨죽이며 언젠가 찾아올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제 아들이 아닌 혼외 자식인 두 여자애들과 함께 찍은 걸 배경 사진으로 올려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 제 아들도 확인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외 자식인 두 딸들에게는 석사 과정까지 밀어주면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중퇴시키려 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려오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시모는 췌장암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 남남처럼 서로를 무시한 채 각자 할 일들을 하면서 시모의 장례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남편과 따로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저 몰래 주고받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간 뒤 시부는 저에게 걸어와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와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중개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가 중개소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 아들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시부가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고 아들은 서류를 건네받아 가방 안에서 사각으로 된 직인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저 서류를 왜 저놈한테 건네주는 거냐고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저 건물은 이제 제 소유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제 아들에게 회사 건물을 넘겨주냐고요? 지금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무얼 뜻하는지 알고 행동하신 거죠? 회사 운영권을 지금 제 아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선민이가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사 대표로 너보다 더 큰 힘이 생겼다. 우리 회사 임원들 전부 두 집 살림하면서 가족을 버린 너보다 그동안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위해 앞만 달려온 내 손자가 대표 자리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모두가 비밀리에 추첨을 했고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 선민이가 우리 회사 대표고 나는 앞으로 선민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닦아줄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세운 계획이다. 네가 두 집 살림 하다가 들키게 된 날 그때 선민이와 따로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너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달려가라고 얘기했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선민이한테는 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는 모든 걸 주지 않을 거고 내 손자가 대표가 되면서 구조 조정이 있을 거다. 당연히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줘야만 될 것 같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있지. 너와 두 집 살림했던 그 가족들 전부를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불러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다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한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써 끝이다. 시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며 자기가 꾸린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된다고 남편은 되려 큰소리 치더니 중개소를 뛰쳐나갔네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가 가진 재산과 권력보다 자신이 꾸린 또 다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 아들은 어느새 대표의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부가 저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건지 남편이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거짓골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떵떵거리며 모두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빚만 한가득 쌓여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였고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더니 전부 다 남편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전 남편의 대장암 치료를 도와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완치되면 짐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까봐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하는 게 벌 받는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는데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기 마련이지만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닥쳐온 일은 너무 큰 아픔을 안겨주고 말았네요. 한동안 조용했던 집안에 폭풍이 불어온 건 다름 아닌 저에게 늦은 임신 소식이 찾아오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임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여유가 생겼는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죠.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양가 집안 모두 놀란 상태였어요. 남편은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며 집안의 경사라고 하루빨리 뱃속의 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들, 딸 상관하지 않으셨지만 내심 아들을 기대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한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인 만큼 시댁 집안에 한데 모여 시모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받으면서 오래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안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넘어가는 동서가 저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며 동서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여자로 태어나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임신이 잘 돼서 나중엔 넷째, 다섯째도 보시겠는데요? 임신을 왜 하시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다 키워놓으면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가 버리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우면 뭐해요? 임신하면서 불러온 배는 다 늘어나서 살도 트고 좋았던 몸 그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남자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자는 한번 임신해서 출산하면 누가 봐도 아줌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임신을 하는 건 하나뿐인 인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동서,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동서가 대신 아이를 낳아줄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아이 가질 계획은 조금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충고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가족을 꾸리는 게 결혼의 목표였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둘이서만 사는 걸 원하고 있잖아?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비록 망가지지만 또 다른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동서도 마음이 변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땐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모성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생기거든. 저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아이를 가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모성애를 꼭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기 힘든 환경이고 태어나봤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생만 추가로 할 텐데 차라리 그런 삶을 안겨줄 거라면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너는 어차피 임신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서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선 사람 마음 안 좋게 만들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밥이나 더 먹던지. 다 먹었으면 가서 과일이나 좀 내오든지 해라.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 거니? 동서의 생각 없는 한마디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본인이 임신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왜 제 앞에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해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또한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혼자 흥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어요. 분위기 좀 봐가면서 말을 가려하면 좋은데 필터를 조금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 때문에 결국 시부는 들고 계셨던 숟가락을 강하게 식탁으로 내려치면서 동서 보고 그만하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입을 닫은 동서는 과일을 내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부의 행동이 동서에겐 상처였고 그 화가 저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시모는 한동안 함께 모이는 건 자제하자며 저보고 몸 관리 잘하라면서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동서가 한 말에 대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임신한 상태라 동서에게 들었던 말들은 하루빨리 잊으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조만간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가족 모임이 저희 집에서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한 번 하고 저희 집에서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남편과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녁에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당연히 안 되지. 저번에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댔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재수 씨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내 동생도 그때 당시 많이 당황했었는지 나한테 전화와서 대신 미안하다고까지 했다니까. 아무리 가족끼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건데, 재수 씨는 타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어차피 와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니까 나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얘기하기 곤란하면 내가 동생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인 거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남편은 동서가 놀러 오고 싶다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절대 오지 말게 하라며 난리를 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같은 마음이라고 제 의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해서는 임신 중이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대신 전달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동서는 저희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많이 서운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선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솔직히 형님이 셋째를 가진 거에 대해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왜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도 아이를 계획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임신이 된 거잖아. 그럼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누구는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동서야 어차피 아이를 가질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는 좀 다르거든. 계획은 둘째까지였지만 셋째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있다 보니 마음을 접게 되었던 것뿐이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때론 누군가에겐 동서의 한마디가 타인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내가 아무래도 임신 초기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솔직히 저도 형님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억지로 사과 좀 하려고 얼굴 좀 보려 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뭐 진심이었는 줄 알아요? 임신 한 번 한 거 가지고 다들 엄청 오버들 하시는 것 같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에 많이 서운했는지 불만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에 막말을 뱉은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동서 또한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동안 만나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라며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동서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집안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지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동서와 마주하고 말았죠. 아무 말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던 동서의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해 보였고 병원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들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만들 들어가라. 아버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하필 혼자서 등을 가르시겠다고 사다리를 올라가셔서 큰일을 만드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게 하도 답답해서 혼자 갈아보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지 뭐니.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굴 봤으니 어서 들어가 봐.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이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시고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요. 연세도 있으셔서 한 번 다치신 건 쉽게 낫지 않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며느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쉬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며느리들도 눈치 보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최대한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만 가만히 계셔도 저희도 쓸데없이 노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요. 그럼 그만큼 대접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아버님도 이번 기회에 어머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동서는 또다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 시작했고 시모는 동서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동서 혼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그만 좀 하라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시동생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번 기회에 못했던 말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는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을 터트리고 마셨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에 파악 못하는 거야? 시부모가 친구도 아니고 말을 가려서 해야지. 환자인 너희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 오지 마라. 너한테 괜한 말 듣고 싶지 않고 이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도 않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 입을 왜 달고 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속으로 담아두고 사는 성격이 못 돼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환자시잖아. 그럼 일단 어머님 마음부터 헤아려 드리고 하고 싶은 말도 최대한 순화시켜서 감정 상하지 않게 정리하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일부러 타인이 상처받게끔 더 안 좋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가족일수록 서로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동서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는 건 동서가 실수를 인지하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동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어. 다들 착한 병이 도지셨어요? 제가 무슨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걱정돼서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동서는 제가 좋게 말하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던 동서가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국 병실에서 시부의 큰 소리가 몇 번이나 더 있게 되자 동서도 점점 더 붉어진 얼굴로 시부에게 대들었고, 동서는 시모가 평생 동안 누워만 계시면 좋겠다는 막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은 중간에 껴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부에게 고개만 떨군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동생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동서의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며 시동생한테 화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고 변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던 동서와 계속해서 결혼을 이어나갈 거냐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동서의 입 좀 단속하라고 남편도 동서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서가 앞으로 조심하게 입단속시키겠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봤을 때 동서 내외는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그늘이 가득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하는 걱정에 대해 의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동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던 시모는 퇴원을 하셨고, 사고가 난 이후 시모는 최대한 몸조심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시모는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네요. 언제나 저를 아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시모에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한동안 동서내외가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어서 가족 모두 평화롭게 재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분명 상처되는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 괜히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명절날 동서내외가 제일 늦게 시댁에 왔는데 얼굴 표정이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얼굴을 하고 억지로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시동생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게 하려고 웃으면서 동서내외를 맞아주었고, 그래도 명절인 만큼 서로 이해하며 조금씩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날만큼은 서로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고 최대한 입조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서내외가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동서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시는 안 좋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시모는 전날에 무리를 좀 하셨는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들 위주로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시모는 자리에 누우셨고 동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준비하고 있는 음식을 봤는데 시모가 만들어 두신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솜씨는 없지만 저를 위해 음식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열심히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시모가 만들어두신 동그랑땡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서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저만 먹어야 한다며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껏 기대에 부푼 얼굴로 제가 서둘러 동서의 음식을 먹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입을 먹었는데 뭔가 입안에서 퍼지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차마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좋았던 분위기 망칠 것 같아 힘들게 씹어 삼키게 되었고 동서에게 맛있게 만들었다며 한껏 기분을 올려주었네요. 그런데 하필 제가 맛있다는 말을 한마디 한 순간 남편이 옆에서 동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하나 들어 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급하게 화장실로 가더니 먹었던 음식을 쏟아내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방금 제가 먹은 건 상한 거 아니냐며 동그랑땡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며 남편은 동서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지어 시동생과 시부 또한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곧바로 뱉어 버리셨네요. 가족 모두 저를 바라보면서 이미 삼켜버린 동그랑땡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재수씨,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상한 거라고요. 본인이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식탁 위로 올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식중독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건 뭐야? 동그랑땡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이었던 거야? 여기 포장지를 보니까 날짜가 4년이나 지난 거잖아? 동서, 이런 건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만들면 어떡해? 유통기한이 지난 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워낙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냉동식품들 전부 다 가지고 왔죠. 형님은 무식하셔서 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저를 보면서 맛있다고 하시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덕분에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워낙 소화가 잘 되셔서 식중독 걸릴 일은 없지 않아요?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제 성의를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거 만들어 드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설쳤는데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걸 들고 와선 내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는 거야? 너한테 누가 요리하라고 시켰니? 왜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일을 크게 만들어? 얘 큰애야, 너는 당장 근처에 병원 여러 곳을 찾아봐서 큰 며느리 데리고 다녀오도록 해라. 임신한 몸인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큰일 나는 줄 알아?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어머,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진작 알았으면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상한 음식 먹어도 유산이 돼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이야. 어차피 먹는 양도 엄청 많으셔서 동그랑땡 하나 먹었다고 큰일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너무 호들갑 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음식들을 더 많이 먹어서
상한 음식을 중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시지 말고 그냥 식사하세요. 괜히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 사랑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질투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무식해서 음식에 물불 안 가린다고? 어떻게 손윗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동서가 만든 음식 똑같이 한번 먹어봐. 저는 동서가 만든 음식을 하나 집어서 건네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강하게 내려쳤고 집안의 분위기는 또다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동서는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댁에서 내쫓겼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그만 좀 하라며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뺨을 허용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동생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동서는 멀리 사라져버린 시동생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고 분노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동서의 얼굴에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버렸고 다시는 시모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온전치 않은 몸으로 동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의 관계는 깨지게 되면서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서는 더 이상 저희 가족이 아니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정상이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시동생은 동서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정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동서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동생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표현했지만 시동생은 이미 동서에게 더 이상의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서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결국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끝내 이혼은 성립이 되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동서와는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출산이 거의 다가온 상황 속에 친구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하길래 간단하게 저녁 한 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한 터라 친구의 회사를 구경하고 있었고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 천천히 걷고 있는데 누군가와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저와 부딪힌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었는데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동서였습니다. 어머,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던 형님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오늘 공개 채용 합격자 발표 날이었는데 하필 저는 탈락을 했거든요.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런 곳에서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매사에 착한 척만 하시던 형님이 저는 정말 꼴 보기가 싫었어요.
항상 모든 관심은 형님만 받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 내 잘못인 거야?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정말 많이 아끼고 계셨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동서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것들이 문제가 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지면 뭐 하겠어? 어차피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닌걸. 항상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보면 그 주위에는 꼭 형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때 형님한테 주었던 유통기한 지난 동그랑땡 있잖아요. 그거 형님이 유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 거예요. 식중독이 심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거였는데 모르셨죠? 제가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형님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저기요, 방금 제 친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유산을 시키려고 상한 음식을 먹였다고요? 방금 저희 회사에 공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탈락하신 분 맞으시죠? 과장님, 이분은 추가 합격해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인 제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은 사람이네요. 추가 합격이요? 방금 그 말 진짜예요? 제가 추가 합격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제의를 시킨다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저와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던 친구는 회사의 공개 채용 현장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회사에 동서가 추가 합격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저와 나누는 대화를 뒤에서 전부 듣고 있었고 가족들만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서는 추가 합격의 제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고 꼭 회사에 채용이 되고 싶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저보고 친구에게 좋게 얘기해달라며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저도 많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동서가 상한 음식을 저에게 준 충격적인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동서는 저에 대한 모든 걸 질투하고 있었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있었고 그런 질투가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네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동서가 많은 것들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요. 잘생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많은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